최인원 작가의 소설 광장.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념이라는 거대한 폐허 속에서 완전한 삶이란 걸 찾아 헤맸던 한 지식인의 비극적인 이야기죠. 오늘 한국 문학사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이 작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1960년,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데 대체 어떻게 소설 한 편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까지 불리게 됐을까요? 어느 정도였냐면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님이 소설사적으로 그 해는 그냥 광장의 해였다,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정도였어요.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? 바로 이거예요. 한국 소설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분단이라는 이 무거운 문제를 이념의 잣대로, 그것도 뭐 남쪽이 옳다, 북쪽이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면에서 다룬 최초의 소설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나게 획기적인 시도였던 거죠.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갈등이 있는데요. 바로 이 두 단어의 대립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광장 그리고 밀실입니다. 자, 그럼 이 광장과 밀실이 대체 뭘까요? 소설은 인간이 사는 세계를 딱 두 공간으로 나눠서 봐요. 먼저 광장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, 정치,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공적인 영역을 말해요. 다른 한쪽엔 밀실이 있죠. 이건 지극히 사적인 공간, 그러니까 사랑이라든지 개인의 내면, 진정한 나 자신, 이런 것들이 숨쉬는 곳입니다. 이 소설의 주인공 이명준은요, 평생에 걸쳐서 이 광장과 밀실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진정한 광장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탐색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맙니다. 그는 결국 두 개의 부패한 광장을 마주하게 되거든요.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그가 환멸을 느꼈던 남한이었습니다. 이명준의 눈에 비친 당시 남한 사회는 이 독백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.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에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어요. 탑욕과 배신과 살인의 광장. 정말 끔찍하죠? 그는 이 남쪽의 광장은 완전히 썩어 빠졌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오직 개인의 밀실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구원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가 택한 길이 바로 월북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무슨 공산주의 이념을 철석같이 믿어서 북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. 남한의 죽은 광장에 대한 엄청난 반발, 그리고 순수한 열정과 뚜렷한 목적의식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광장을 찾고 싶다는 그 절박함, 바로 그게 그를 북으로 이끈 거죠. 그렇게 기대를 안고 갔지만 북한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두 번째 헌멜이었습니다. 그가 본 북한의 광장은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꽉 막혀 있고 어떤 뜨거운 열정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. 그가 느낀 건 이거였죠. 이건 혁명이 아니고 그냥 혁명을 흉내내는 것뿐이구나. 심지어 이곳에서는 개인의 밀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. 결국 이 환멸은 북에서 고위 간부로 있는 자기 아버지와 딱 마주했을 때 폭발하고 맙니다.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쏘아붙이죠. 아버지, 이게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? 인민은 그냥 양떼에 불과하고 당원들은 부끄럼도 모르는 게으른 개들일 뿐이에요. 이 한마디로 북한 체제가 가진 위선과 공허함을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린 겁니다. 이렇게 남과 북, 양쪽에서 모두 절망한 그에게 이 이념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짧았지만 한 줄기 빛 같은 구원의 순간이 찾아옵니다. 그건 바로 발레리나, 은혜라는 한 여성과의 사랑이었어요. 은혜는 그에게 이념 같은 건 다 뛰어넘어서 순수한 교감을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의 단 하나뿐인 진짜 밀실이 되어주었죠. 특히 둘의 사랑이 절정에 달했던 순간이 있는데요. 한국전쟁 때 낙동강 던선에 있는 한 작은 동굴이었어요. 소설은 이 작은 공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. 접은 지름 3m의 반달골 광장. 어때요?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? 이게 바로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. 광장과 밀실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유일한 세상이었던 겁니다. 하지만 비극적에게도 은혜는 전쟁 중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. 결국 전쟁포로가 된 이명준. 그는 이제 남과 북, 이 두 개의 이념 체제 모두를 거부하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. 판문점. 남으로 가겠는가, 북으로 가겠는가.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그곳에서 그의 대답은 딱 한 단어였습니다. 중립국. 이건 단순히 제3국으로 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.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
남이냐 북이냐는 이 끔찍한 이분법에 대한 그의 마지막 저항이었던 거죠. 이제 중립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 이명준. 그런데 망망대해 위에서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. 두 마리의 갈매기가 계속해서 배를 끈질기게 따라오는 거예요. 이 새들은 곧 그의 기나긴 여정을 끝내게 될 어떤 결정적인 깨달음의 신호였습니다. 이때 배의 선장이 그에게 무심코 한마디를 던집니다. 뱃사람들은 저런 새를 죽은 뱃사람의 넋이라고들 하지. 아니면 뱃사람을 잊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이라고도 하고.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건 곧 다가올 거대한 계시의 복선이었죠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명준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. 한 새가 다른 새에 반쯤되는 작은 새인 것을 알아보자 이명준은 그 새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. 네, 여러분이 짐작하신 그대로입니다. 그 두 마리의 새는 바로 죽은 연인 은혜와 그녀의 뱃속에 있던 자신의 딸, 그 두 사람의 영혼이었던 겁니다. 이 엄청난 깨달음은요, 소설의 결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습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망적인 자살이 아니라 아주 의식적이고 초월적인 선택으로 말이죠. 그러니까 이명준의 마지막 선택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냥 몸을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핵심입니다. 자신을 찾아온 은혜와 딸의 곁으로 가기 위한 지극히 의지적인 선택이었던 거죠. 그에게 바다는 더 이상 이념도 갈등도 없는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무한하고 완벽한 궁극의 광장이 된 겁니다. 드디어 그의 밀실과 광장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. 그리고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최인훈 작가가요, 바로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무려 6번이나 고쳐 썼다는 사실입니다. 초기 판본에서는 그냥 희망 없는 절망적인 죽음에 가까웠다면 최종 판본으로 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가 되는 숭고한 행위로 완전히 의미가 바뀝니다. 말 그대로 비극적인 패배가 완전한 구원으로 승화된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소설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광장은 왜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? 일단 남과 북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양쪽의 이념을 모두 공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작품이었고요.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데올로기와 사회, 그리고 그 안에 나라는 개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, 이 근원적인 질문은 나라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강력한 질문이기 때문일 겁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기는 메시지는 아마 이 구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라면 이런 내각 명령을 내겠어.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인민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한다. 굉장히 강렬한 말이죠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어떤 거창한 이념이나 사회체제라도 결국 그 안에 사는 인간의 삶과 사랑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건 그냥 반인간적인 폭력일 뿐이다. 이게 바로 최인훈 작가가 내린 결론인 겁니다. 네, 오늘 광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하지만 이 소설이 던졌던 질문은 이제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았네요. 여전히 수많은 이념과 생각들로 분열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의 진정한 광장을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?